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총론을 마치면서 사회부장 기본법 그리고 사회부장 급여법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제가 맨 처음 설명해 드렸듯이 이 총론에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제 1장이었잖아요. 그 다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이 이제 권리성 있는 부분이었고, 이제 또 법률 검토, 그 권리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또 그나마 그간에 나왔던 출제 빈도로 봤을 때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5장부터는, 지금 5장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죠. 보니까 이게 과거에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 공공주체냐 민간주체냐의 문제여서 여기 5장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5장 먼저 거기서 이제 하나만 보면 돼요. 그거 보면 그 개요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관계 주체해 가지고 그 양가로 2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회 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 주체는 이제 공공, 즉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공공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사적 사회복지 주체라고 하면 이 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민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주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공 사회복지 주체는 자, 국가부터 해가지고 거기 공무수탁인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은 사회복지법인이 거기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과 민간으로 이렇게 나뉜다.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이게 6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고 왔어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방분권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주체가 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나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나왔던 적은 있으나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6장으로 가야 돼요.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지금 외워야 할 것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래서 그냥 빼드리는 겁니다. 좀 우리 교회에 외워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6장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나와 있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10회, 11회, 그 다음에 안 나오다가 15회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안 나왔죠. 자, 그나마 이제 나왔던 것들 좀 정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사회복지사만 가지고 한번 보게 되는데, 자, 사회복지사 제도의 변청 과정 나와 있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 제도라고 해서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었죠.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였던 것이 사회복지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다? 83년이다. 그리고 이때 1, 2, 3급으로 구분을 했다.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97년에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때 이제 시설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시설도 평가하고 사람도 평가한다. 1급 국가시험제도 도입.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거죠. 97년에. 그리고 이것이 시행된 것은 2003년에 1회 시험이 2003년 4월 27일 날 시험을 보게 됐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2024년에는 이제 22회 시험이 됐었고, 우리가 이제 23회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2025년 23회. 자, 그래서 거기 2003년에 시행은 되었죠. 1급 국가시험이. 도입은 97년이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이 2007년은 안 이어도 돼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연도로 안 이어도 되는데 다만 내용은 알아야 돼요. 83년에 1, 2, 3급으로 구분했던 것이 2019년에 이제 1, 2급으로 이제
등급 구분이 그러니까 3단계였다가 2단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3급이 없습니다. 1급과 2급으로만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연도까지 외워야 할 것은 70년, 83년, 97년, 2003년은 연도까지 다 외워야 돼요. 알았죠? 연도까지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내용하고.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 사회복지사의 등급 자격 및 결격 사유. 자, 사회복지사법 제11조에 있는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누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합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특히 니을에 보면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OX 문장 쪽에 보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있죠. 이게 본래 자 이건 이제 주의사항으로 알으라고 넣는 건데 옛날에는 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빼면서 그걸 빼면서 집어넣은 것이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넘겨서 거기 3번 거기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근고 이상의 형벌 뭐 설명 넣어놨으니까 좀 보시면서 그 동그라미 3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왔어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1급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격 내용은 민간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나 공공 분야의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 분야의 사회복지사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자, 사회복지사의 채용입니다. 민간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 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 채용을 해야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외 시설이 있고. 근데 이제 의무 채용 시설은 그 기억에 보면 옛날에는 그건 안 외워도 됩니다.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시설 종사자 총수의 몇 분의 몇을 사회복지사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건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 니은이 중요해요. 니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업무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 이 세 가지는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걸 외워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키워드만 딱 잡으세요. 자, 먼저 거기서 첫 번째 뭐예요? 프로그램. 이렇게 배웠어요. 프로그램. 물론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지도.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그다음에 상담. 그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자, 다시 한번 프로그램. 두 번째 생활지도. 세 번째 상담. 이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셨죠? 예, 이 세 가지 업무.
자, 이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거 알고 있으시고, 물론 이제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할 수 있으면 그냥 기억하면 되겠고, 그거는 그것보다도 이제 그 세 가지 의무 채용해야 하는 그 업무 내용 세 가지죠. 그 세 가지를 외워야 하고, 의무 채용 예외. 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사회복지 시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기억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노인복지관은 그러면 채용해야 돼요? 채용하지 말아야 돼요? 채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예외 시설이 아닙니다. 알았죠? 근데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 앞에다 별표 치세요. 얘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안 한다? 채용해야 한다. 근데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노인 여가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암기법은 여보 일찍 쉬게 재워줘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여보 일찍 쉬게 재워줘 이렇게. 그게 이제 노인이 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저보다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보 일찍 쉬게 재워줘. 함께 자야 하니까. 예. 이제 외로움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보 일찍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까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그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 봐보세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보니까 노인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노인교실도 있죠. 옛날에 노인휴양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인휴양소는 삭제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채용 예외의 시설인데 노인복지관은 채용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에서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복지사법 이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수화통역센터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근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이 수화통역센터가 한국수어통역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알았죠? 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금 바뀌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이걸 지금 바꾸지 않았어요. 동일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디귿 있죠? 디귿 별표.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미음에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들어간다. 자, 공공분야의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민간 전달체계에서 일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전달체계에서 일하는 공공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 공공사회복지사가 바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인 것이고. 아셨죠? 물론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도 이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로 여러 이제 정신건강 복지사 또는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이렇게 또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제 민간, 공공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공공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규정은 본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거든요. 잘 알다시피 언제였죠? 1992년 개정사항이었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그때 92년에 규정화됐었죠. 그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강의가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다 공부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것이 사회보장 급여 이용제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버렸거든요. 이게 주문이.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사회보장 급여법, 약칭 거기 사회보장 급여 이용제 및 수권자 이용 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이 이제 4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43조 자체가 아예 한 문제로 나와 버렸었어요. 나왔던 적 있어요. 그래서 거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옛날 이게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였는데, 그죠? 근데 이게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로 명칭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어디다 둘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도에도 둘 수 있고, 시군구에도 둘 수 있고, 읍면동에도 둘 수 있고, 또 하나 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도 둘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 경쟁인 거죠. 그죠?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 직렬은 제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직렬 준비하다가 뭐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데 준비하다가 그 이제 경쟁률이 세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2급 자격증을 우리 그 14과목만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대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합격을 했어요. 많이들. 예. 이제 여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제 경쟁률이 거기보다 높지 않고 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그 3번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하네요. 그 다음 생활실태 조사 등을 또 하네요. 등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자, 국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회복지사의 법적주의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크게 이제 공공과 민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표안하면 그냥 끝나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공공사회복지사에서의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서는 되는 거가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민간 사회복지사에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걸 바꾸어서 낸단 말이에요. 공공사회복지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서는 안 되는 건데 민간에서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이 차이점인데 자 그래서 표현하면 끝납니다. 이거는 자, 이 공공입니다. 공공, 민간. 그러니까 공공 사회복지사 소셜워커, 여기는 민간 소셜워커면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죠. 사회복지 공무원, 전담 공무원.
공무원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둘의 차이점. 첫 번째 보수교육이에요. 보수교육이 있냐예요. 있냐 없냐 여부. 공공 사회복사,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보수교육이 없습니다. 알았죠? 자, 민간 사회복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보수교육이 있어요. 알았죠? 자,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로상권입니다. 근로상권에서 제한이 있느냐 여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민간은 없어요. 제한이.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공공기관의 사회복사 해가지고 법적 권한을 보니까 신분상의 권리, 그 다음에 직무 집행과 관련된 권리, 재산상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그 5번 교육을 받을 권리 별표 쳐놓고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구체적 권리라기보다도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로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가 이제 생존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심창섭 할아버지 부부가 그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 우리 헌재 판결 그 내용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이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는 국가 예산이 있어서 국가가 해주면 뭐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다. 그래서 그 OX 문장 보면 전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한계인데, 2번에 보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상권 또는 근로기본권을 제한받는다. 왜 그래요? 공무원이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그 3번이 중요한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지원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가볼게요. 민간에 보면 나머지는 다 이제 똑같은데, 이제 다른 점이 근로상권 제한이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그 6번에 보니까 교육에 대한 권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사회복지사법에 보면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뭐 벌금 얼마다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몇 번 아주. 여기서 말고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대상 금지 행위 만약 위반했을 때 그게 이제 나왔었는데, 어떻든 이건 이제 무조건 다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그 벌칙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왔던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고, 다만 자, 그 다음에 그 니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아니 이래야지 왜 보수 교육 받으러 가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그 디귿이 중요해요. 디귿 별표. 이게 중요한데, 보수교육을 이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를 종사하는 자. 자, 중요한 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죠?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아까 민간은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연간. 그죠? 그래서 이거 보수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을 팔팔하게 만든다. 8시간 이렇게. 팔팔하게 만든다. 8시간. 알죠? 8시간 이상. 이렇게 외우세요. 88시간은 아니고, 알았죠? 88시간은 외우면 안 되고, 팔팔하게 만든다. 8시간.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6시간으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46시간으로 또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8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거기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 법적 의무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빼겠습니다. 제가 봐드린 것만 보세요. 알았죠? 여기 지금 총론은 이게 그 빈출 내용이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이 강론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별 법률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특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외워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 뭐로 정리해놨냐, 이거 좀 이러지 마시고, 이제 제가 걸러드리는 거니까. 자, 그 제 7장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는 이걸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왔어요. 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봤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쭉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또 무조건 암기해야 할 자료 제가 올려드리고 그걸로만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입법 과정상의 특징. 자, 첫 번째는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체제 정통성이 취약한 경우에 사회복지 입법화가 크게 촉진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국의 사회복지 입법 역사에서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 즉 법적 실효성이 약한 사회복지법이 지속적으로 제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 많았었어요. 뭐만 할 수 있다. 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결국 예산이 있으면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거죠. 그 이제 임의 규정은 뭐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 경제 변수에 심하게 종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간에 계속 논리가 이제 선성장 후분배 논리였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적용 대상은 선별주의 접근에서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접근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4번에 시민이나 단체 적극적 활동이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에서. 그리고 소위 법적 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구제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확산 이론이라 불리는 것처럼 우리 이제 전파 이론이죠. 확산 이론은 이제 그래서 지리적 확산과 위기적 확산이 있었죠. 인근 지역에서 확산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지리적 확산이고, 선진국의 모델이 선진국의 법을 우리가 도입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위계적 확산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그다음 이제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6번에 보면 외국법을 모방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 간의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사회 통제적 성격의 입법에서 사회 통합적 성격으로 바뀐 것은
맞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5회, 9회 때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거기 601쪽 젤류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나왔던 거니까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8장으로 갈게요. 이제 이 제8장이 총론의 마지막이에요. 제8장이. 국제법과 이제 사회복지인데, 자, 여기도 보니까 10회 때 나왔고, 12회 때 또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13회부터 22회까지 시험이 계속 안 나와 버렸어요. 그죠? 10년간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10년간. 우리가 시험이 1년에 한 번이니까. 한참 됐죠. 시험에. 제가 참 이게, 제가 기술론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풀이 강의 하면 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서울의 모 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우리 1급 시험에서. 근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되었던. 근데 그게 이제 국가시험의 문제 사례로 나왔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그 온라인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고 하면서, 교수님 책만큼이라도 그 문제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에서 빼달라.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뺐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해당 문제가 없어요. 제가 빼드렸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리고 그건 그 큰 논점은 아니에요. 큰 논점은 아니에요. 논점 자체가 빠지면 제가 사례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할 텐데 다른 문제를 풀어도 그건 그 해당 문제를 충분히 그냥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 자체를 그냥 뺐습니다. 이게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제가 2003년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제 전임 교원으로 임용이 되었거든요. 초대학과장으로.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2003년부터 그 대학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1회 시험이었단 말이죠. 1회 시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벌써 22회 시험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지금 나는데 국제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알았죠? 그냥 골라줄 거니까. 여기가 이제 사회복지협약이 우리 사회복지법제론 책들이 정리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약은 대략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딱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3개만 공부하면 돼요. 안 나온 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첫 번째가 그 3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국제인권규약, A규약, B규약 요거예요. A규약, B규약. 국제인권규약, A규약, B규약이 7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자, 그 개요에 보니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 의미만 있다 보니까 자, 그 유엔에서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조약입니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 채택한 조약이 바로 국제인권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채택한 조약이 바로 국제인권규약이다. 도의적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국제인권규약은 취약국의 입법 실시를 의무화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과 B규약으로 나뉘어요. 근데 A규약, B규약 모두에 민족 자결권과 자연의 부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자, 여기 민족 자결권은 민족 자기 결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니은에 보면 A 규약과 이제 B 규약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험의 논점은 뭐였냐면은 A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A 규약은 이제 보면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즉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A 규약이. 그다음에 B 규약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에요. 우리 사회복지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A 규약과 관련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거기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규정되었는데 A 규약은 자 우리나라는 1990년에 A 규약, B 규약 모두 채약국이 되었다. 그죠? 1990년 채약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아까 지금 A 규약은 생존권적 기본권이고 B 규약은 자유권적 기본권인데 A 규약, B 규약 모두에 아까 규정되어 있던 게 있었죠? 뭐예요? 민족 자결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 부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는 A 규약, B 규약 모두에 있다 없다? 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이제 우리가 국제인권 A 규약이 이제 중요한 건데 A 규약에서 그 니은에 보면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그다음에 사회보장권, 그다음에 생활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적 정신건강 건강권에 그다음에 이제 교육권 이게 바로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A 규약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권적 기본권의 종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인권규약에 A, B 규약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건 좀 참조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또 나온 협약이 바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에요. 이거 아동권리 협약이거든요. 아동권리 협약은 근데 3회 때 한번 나왔죠. 거기 기초표기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3회 때면 한참 오래 전이죠. 그리고 본래 사회복지법제로는 1회, 2회 시험에서는 시험 과목이 아니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3회 시험부터 이제 시험 과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아주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그나마 최근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시험도 전담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3-4번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우리 1급 시험에서는 3회 때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거기 1989년 유엔에서 채택이 되었고요. 1990년 발효된 국제적 인권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이 협약이 언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냐면 1991년에 적용 시작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89년에 이제 유엔에서 채택이 된 것인데, 그죠? 근데 90년에 우리나라가 서명을 해요. 근데 국내법과 상치되는 조문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미뤄져서 이제 91년에야 비준서를 기탁하고 그리고 나서 91년에 채약국이 됩니다. 자,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의 논점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도 나왔던 건데 이게 언제 서명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제 채약국이 되었냐. 1990년에 채약국이 되었다. 이렇게 시험에 틀리게끔 나왔었는데 89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이 아동권리 협약은 우리가 90년에 서명을 했는데 바로 채약국이 되지 못하고 국내법에 이제 상치되는 조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91년에 채약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뭐 2번, 3번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그러니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이렇게 네 가지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공부를 할 거면, 만약에 이거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데, 그냥 그냥 이게 3회 때 나왔으니까 나 안 할 거야. 그럼 넘겨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할 거면 그 주요 내용,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권리를 알아야 돼요. 네 가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래서 제가 암기법 넣어놨죠. 참존, 화장품으로 발보. 이 아동권리협약이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 발을 마사지 해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발을 마사지한다. 네, 화장품, 참존 화장품. 우리 선생님들 지금 대부분은 참존 화장품 그 알고 계시죠?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청개구리 나오고 이렇게 되게 광고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존 화장품. 그러니까 참존 화장품으로 발보. 자, 참존 화장품으로 발보호. 이렇게 앞자 따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참여, 생존, 발달, 보호.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원칙, 차별금지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리 원칙. 예, 공무원 시험은 여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칙도 이게 이제 권리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원칙 네 가지. 만약에 공부할 거면 그 다음에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로 5년마다 어린이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알았죠? 거기까지 보면 됩니다. 출제 빈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3순위로 놓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외우면 돼요. 알았죠? 만약에 할 거면. 그리고 그 우리 핵심 이론 노트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이게 정리는 되어 있을 텐데 그 이제 항상 강약이 필요합니다. 3순위는 1순위, 2순위가 좀 공부되고 이렇게 특히 암기할 것들은 1순위, 2순위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출제 빈도가 떨어지니까 얘들은 세 번째로 공부를 하면 돼요. 거기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ILO 협약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거기 2번에 보면 ILO의 사회보장 관련 조약 및 권고해서 자 1952년 이제 102호 조약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제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 즉 102호 조약이라고도 해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채택한 겁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한 조약이에요. 알았죠? 자, 1952년 채택되었고 사회보험을 유일한 보호 방식으로 고집하지 않고 공공부조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1952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자, 아시아권 국가로는 일본만 이제 비준하고 하였고 우리나라는 비준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 있죠. 이게 5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대상 보편주의 원칙,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공평성의 원칙,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의 적절성의 원칙. 근데 거기다 이제 전달체계 안정성을 집어넣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고르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정답이게끔 고르게끔 하고 전달체계 안정성은 이제 틀린 걸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상의 보편주의,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공평성,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의 적절성.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미음. 이 조약에서 제시한 국가가 보장해야 할 9가지 사회적 위험. 여기가 이제 여기를 알아야 돼. 여기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자, 이게 이제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기가 2번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를 논점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9가지 사회적 위험이 뭐냐. 102호 조약, 즉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회적 위험 열거하고 있는 이 9가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제도, 권고하고 있는 제도,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9가지 사회적 위험은 그 아래 표 있죠. 우리 사회부장 기본법 이제 공부할 건데, 이 사회부장 기본법에 사회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3조 보세요. 사회부장 기본법 제3조. 사회부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등이라고 했으니까 더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문상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거를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가령 거기다 뭐 이혼을 집어넣거나 그 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워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암기법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삔질삔질하면 이제 뺀질뺀질 말을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뺀질뺀질한 장량이 노출하는 것도 사회적 위험이다. 뭐 이렇게. 그 사실, 삔질, 장량, 노출. 그죠? 우리 사회부장 기본법. 그래서 그걸 먼저 외워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102호 조약에서는 빈곤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빈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없는 산업재해가 있어요. 우리는 산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회부장 기본법의 이 규정 내용에서 보면 사회적 위험. 근데 질병이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질병으로 되어 있는데 102호 조약, 즉 사회부장 최종 기준 조약에서는 질병, 의료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보험 대상자의 질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 대상자들 질병의 문제는 의료라고 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질병이라고 해놨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빈질, 장량, 노출 이렇게 해놓고 8가지 사회적 위험에서 우리가 없는 얘들은 산재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빈곤이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그죠? 근데 질병에다가 플러스 의료라고 분리를 해놨다. 얘들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외우세요. 8가지, 그러니까 9가지 사회적 위험은 금방 외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9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공무원 시험에는 뭘 집어넣냐면 교육급여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교육이면 이제 사회적 위험으로 보게 되면 무지. 그러니까 베버리지 사회부장, 우리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5대 사회학이 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은 교육급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무지와 같은 어떤 그런 그게 사회적 위험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 위험에 그런 교육과 관련된 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 9가지 사회적 위험을 외워놓으면 거기에 권고하고 있는 그 9가지 제도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외워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 그냥 봐보세요. 의료는 이제 의료보호인 것이고, 우리도 옛날에 의료보호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급여법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은 건강보험에서 질병급여를 얘기해요. 우리 지금 상병수당. 알았죠? 상병수당.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 정책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병수당은 2025년 도입을 목적으로 해서, 근데 우리 시험 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없고, 이제 한 7월 정도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그때 도입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상병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에 보면. 근데 이제 이걸 질병급여,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권고하고 있고, 실업은 실업급여, 노령은 노령급여, 산재는 산재급여. 그대로 가잖아요. 여기 그대로 얘들의 명칭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인데,
양육이 이제 가족수당이에요. 본래 이게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인데 이게 아동수당법이 이제 우리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죠? 2018년에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정인데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정부가 주로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 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 간의 협정을 사회보장 협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양가로 2번 보세요. 사회보장 협정 체결 목적을 보니까 이중가입 배제, 그 다음에 가입기간 합산, 그리고 동등 대우, 그리고 급여 송금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 관련해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 이게 이제 6회 때 문제가 나왔었는데 12회 때 또 한 번 나왔었어요. 이게 아예 한 문제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미국 산재보험, 독일과는 고용보험법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 답은 국민연금법.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 사회보장 기본법을 이제 봐야 돼요. 여기 사회보장 기본법은 이제 강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무조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 수도 보니까 많이 나왔을 때는 4문제까지도 나왔어요. 21회 때 4문제 나왔어요. 여기는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왜냐면은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왔던 논점이 계속 나와서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률 공부는 나왔던 법조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바꾸고 있는지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돼. 바꾼 부분들을 특히 잘 기출 논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법률 내용 분석해가지고 2021년 6월 8일 날 일부 개정되어서 2021년 12월 9일 시행되었다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가장 최근의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시행 예정인 것이 있으면 우리 시험일 이전에 시행 예정인 것이면 그 법률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치 우리 뭐 그 과제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뭐 물건 이렇게 사면 거기에 유효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제조연월일 이렇게 있듯이 그거 다 표기를 해놨는데 근데 간혹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이제 집필할 당시에는 이 개정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개정되어서 그게 또 시행까지 돼버리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령 특강에서 다뤄드리니까 그리고 우선은 가장 최근 걸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도중에 시험 전에 뭐가 개정돼 가지고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은 시험 직전에 제가 항상 일주일 전쯤에 법령 특강을 해요. 그래서 그때 법령 특강에서 내용도 많지 않아요. 왜 빨리 좀 해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령 특강은 그때 일주일 전에 해드리면 그 몇 가지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한 페이지도 안 되고 조금밖에 안 돼요. 내용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그러면 이제 알아놓으면 그 시험장에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 모든 개정사항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연말 되면 막 정부에서 내년에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어떻게 급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제도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고 자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 상에 기사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런 기사들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줘요. 교수님 이런 내용들도 다 알아야 하나요? 알아야겠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조문이 개정이 되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마지막 법령 특강에서 다루어 드릴 거니까 그냥 그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계속 그냥 우리 공부한 것대로 그대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법령 특강
듣고 확인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거기 그 제1조 목적기 9회 때 나왔잖아요. 이 법은 사회부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부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그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본 이념은 안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3조 정해 보니까 사회부장이란 8가지 사회적 임무 나와 있으면서 마지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사회부장이 뭐예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자, 넘겨보세요. 사회보험은 뭐냐?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자,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고요. 사회 서비스는 길어요, 조문이. 왜 길 수밖에 없냐면 옛날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를 하나로 묶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조문이 길죠, 보면. 자, 거기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옛날에 이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얘들이 다 관련 복지 제도였던 거예요. 알았죠? 그게. 그 다음에 그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옛날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구분하면 이제 그게 사회복지 서비스였던 건데 걔들이 묶여진 거예요, 이 조문이. 그죠? 자, 그 사회부장 기본법상 사회 서비스는 주체는 민간 부문을 제외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들렸죠?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평생사회 안전망, 기본욕구, 그 다음에 특수욕구. 그 일전 이제 개정 전에 거기 사회보장은 거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 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그 5위코 수업에 물론 이제 옛날 조문이긴 한데 비교하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관련복지 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복지 제도가 사회 서비스로 묶여졌단 말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죠? 그다음 이제 5조. 5조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요. 1, 2, 3항까지는 1, 2항은 그냥 읽어봐도 돼요. 이게 조문에서 바꿀 만한 내용이 있는 조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3항에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그게 중요해요.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매년. 근데 사항에 보니까 또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합니까? 아니죠. 경년. 그래서 이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한다는 거. 그 조문 자체가 14회 때 나왔는데 20회 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6조는 여러 번 나왔죠. 근데 거기서는 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 뭐 바꿀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 이제 7조도 보면 국민 책임. 자, 그다음에 8조 이제 중요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가 지금 6조, 7조는 그냥 안 읽고 지나갔잖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이런 조문이 있다. 이런 조문이 맞는 조문으로 나왔다. 알았죠? 근데 8조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국내, 동그라미. 이걸 시험에서 항상 나올 때 국내 외라고 바꿔요. 이렇게. 외자 안 들어가 있죠. 요거. 그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이죠? 이걸 평등주의 원칙 X.
평등주의 원칙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그죠? 자, 이제 구조. 지금 이제 그 8조까지가 또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부터가 또 이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구조부터 15조까지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구조, 사회부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부장 수권이 되게 되는데요. 모든 국민은 사회부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부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회부장 수권은 법적 권리인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사회부장 급여 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기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건강하고 건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문화 동그라미.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건강 박스 쳐놓고 문화 박스 쳐놓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져진 걸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복하고 도덕적인 막 이렇게 행복, 도덕 막 이런 걸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나왔는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중요합니다. 거기 옛날에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었는데 이게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최저보장 수준으로 바뀐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매년 공표입니다. 매년 공표. 국가는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 또 거기 국가는을 또 바꿨네요. 지방자치단체는 확실하게 거기 국가는, 알았죠? 국가는. 그 다음 이제 매년 공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부장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자, 사회부장 급여 수준을 뭘 고려해서 결정해요? 국가 경제력과 세수를 참작해서 고려해요? 아니죠. 국가 경제력과 세수를 참작해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1조 사회부장 급여의 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여야 한다. 그게 신청주의 원칙이에요.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직권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청주의 원칙, 직권주의 보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회부장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콜수업은 거기 이제 제가 참조하라고 넣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2조 사회부장 수급권의 보호. 사회부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 제공, 압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3조 사회부장 수급권의 제한. 사회부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회부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그죠? 시험에서 사회부장 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리죠? 어떠한 경우에라도가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니까 법령으로는 제한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한하는 경우 그리고 정지하는 경우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한다라고 하는 거. 자, 14조. 많이 나오죠? 여기는 그냥 다 그냥 공부해놔야 돼요. 어차피 그냥 나오니까. 대놓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건. 알았죠? 자, 거기 사회부장 수권의 포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그죠? 사회부장 수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동그라미. 서면 또는 구두로 아니죠. 그죠?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부장 수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두로? 아닙니다. 서면으로. 자, 근데 그 포기를 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사회부장 수권은
포기는 최소화할 수 있다 없다? 최소화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장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부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위반되는 경우는 포기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사회부장 소유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있죠. 어떻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그리고 그 포기를 대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15조에 보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권 나와 있습니다.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 보장기관 또는 운영하는 자, 그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한 문제. 또 여기는 뭐 1순위에 해당되는 딱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오는 조문들이 이게. 이제 사회부장 기본계획, 사회부장위원회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회부장 기본계획의 수립 보면 누가 수립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예요. 사회부장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해요. 자, 기본계획으로 끝나거나 종합계획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5년마다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들은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 중에서 기본계획으로 끝나는데 5년이 아닌 게 있단 말이죠. 걔가 바로 누구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예 조문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위쪽에 20조의 2를 보면 1항에 보니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걔만 3년마다예요. 기본계획으로 끝나는데. 알았죠? 걔만 주의하면 돼요. 어떻든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사회부장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구나.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는구나. 그죠? 근데 이제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서 우리 시험에 그 5번, 2번에 22회 때 나왔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이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예 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체를 그냥 한 문제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22회 때 그 5번이 5호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겠고, 내가 자신 있다 하면 그냥 그건 다 외워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그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확인하시고 국내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특히 이제 사회보장 관련 기본 운용 방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좀 알고 계시고, 왜냐면 나왔던 애들은 특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았죠? 근데 거기 3항에 보니까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우리 기억나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가지고 그걸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막 올라갔던 거 있죠? 그죠? 그때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이것도 같이. 우리 그림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그 그림에다가 제가 이걸 포함시켜놨는데, 근데 어떻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걸 수립하고 나서 사회보장위원회와, 이때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 양쪽을 거쳐서 확정한다. 대통령이 확정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여기 심의 거치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자, 20조로 내려와 보면 사회보장위원회, 지금 나머지 조문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넘기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이게 법률은 나왔던 조문들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이제 20조에 보니까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죠.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어디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는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였어요. 이 명칭이. 근데 개정되면서 심의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조정 권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엔 심의만 했었는데 이제 심의 조정까지 들어가면서 심의를 빼버린 겁니다. 명칭에서. 알았죠? 사회보장위원회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조정하는 겁니다. 심의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 조정하는 내용이 나왔던 게 있는데 거기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및 개선.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가 얘들이 하나는 직접적으로 그냥 여기 이제 심의 조정 사항이 이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나왔고 하나는 다른 걸 물어보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습니다. 이따 뒤에 나오는데 어떻든 이제 그게 나왔었으니까 그 두 가지 특히 심의 조정 사항으로 특히 뭐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 심의 조정 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1조로 와보세요. 위원회 구성.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3명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우리 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들어가야 하고 우리 돈 필요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들어가야 돼요. 본래 이게 2명이었거든요. 부위원장이. 근데 1명이 추가가 됐어요. 누구? 교육부 장관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항의 위원회 임기가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그죠? 2년입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관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평생사회 안전망 구축, 그 다음에 사회보장 서비스 보장, 그 다음에 소득보장이 이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22조의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의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게 22회 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또 한 문제예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5장 25조부터 여기서부터가 또 이제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원칙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모든 국민 밑줄. 모든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걸 보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비용 부담의 형평성 유지. 3번에 보니까 민주적 결정.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 효율성 들어가 있고 연계성과 전문성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 6가지가 지금 거기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제 5위 코스업에 정리해놨죠. 그죠?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거기다가 독립성과 통합성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었어요. 이게 정책론에서도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이 아닌 거. 그래서 거기 통합성의 원칙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암기법 넣어놨는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사형이 말하기를, 자, 사형이 말하기를, 사형 거기 있죠? 너무 불쌍해가지고 연민을 느낄 정도로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전보로 빨리 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있으니까. 알았죠?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제가 모를 줄 알죠. 지금 제가 못 외웠을 것 같죠? 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 자, 형평성, 연계성, 민주성, 전문성, 보편성, 효율성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6가지. 근데 이렇게도 나왔지만 조문 자체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조문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 5항 있죠? 5항 별표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이거. 이거는 행정론의 전달 체계에서도 잘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다. 자, 사회보험은 누구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X. 그게 아니라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고, 그죠? 근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보험에다가 자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집어넣어요. 틀려요.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고, 그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는 국가 책임으로만 또 시행한다. 근데 이렇게 또 틀리게끔 낸단 말이에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 제도의 관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보장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신설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뭐 해가지고 누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요. 근데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조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될 때. 그죠? 그래서 뒤로 넘겨야 돼요. 뒤로 넘겨서 협의하도록 되겠는데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럼 이를 조정해 줘야 하는데 26조 거기서 보니까 사항 보세요. 사항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누구에게?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한다. 이를. 그러니까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거기 지금 사항이 굵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알았죠? 같이 알고 계시고 거기 OX 문장 제일 위에 보니까 뭐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한 말도 안 되고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거 협의해야 한다는데 합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협의를 합의로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그죠? 이거 이게 안경 이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지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조문 이 단어를 협의를 합의로 바꿔가지고 이거 맞는 조문인데 이거 맞는데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맞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문제를 아주 기발하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그걸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지. 자,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온 조문이었던 건데 그렇게 바꿔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망에 보면 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위탁할 수 있는 곳에 이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 이제 28조 보면 28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끝나가요. 없어요, 조문. 언제 끝나냐? 가 아니라 이제 얼마 없어요, 지금. 알았죠? 지금 강의가 좀 길어져서 근데 앞에 부분이 많아서 이 법률 자체에서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거 보면 이제 28조 보세요. 사회보장 비용 부담은 이라고 시작되면 주어를 잘 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돼. 이때 민간이 들어가죠. 자, 근데 이 항 보세요.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와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그 뒤가 더 중요해. 누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국가가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3항에 보면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아까 우리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누가 누구의 책임이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 공공부조와 그 다음에 이건 비용부담이니까 사회서비스인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공공부조와 생활이 어려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이 사람들한테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그리고 또 일부도 줄 수 있겠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줘야 하니까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 알았죠?
그 뒤를 가지고도 장난쳐요.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이렇게. 알았죠? 조심해야 되고. 자, 근데 사항에 보니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 이번에는. 잘 살아. 부담 능력 있어. 그런 사람의 사회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 본인이. 부담하는 건 원칙인데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든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경우는 전부를 줄 필요가 있나요?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전부를 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가 아니라 또 이것도 부담한다가 아니라 이 경우는 부담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자, 그 다음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29조에 이제 사회부장 전달 체계 8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0조 사회부장 급여의 관리에서 사회부장 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항에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20조의 사회부장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틀린다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오지선다해서 그게 답이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나왔죠. 근데 어쨌든 30조에 이제 사회부장 급여 관리 구축 운영 내용의 내용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31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그 다음에 사회부장 통계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죠. 이렇게 이제 안 나왔던 조문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안 나왔던 조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2개 선지는 안 나왔던 조문을 집어넣고 나머지 3개 선지는 나왔던 법률 조문을 집어넣어서 결국 그 나왔던 법률 조문에서 정답이 골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그렇게 내요.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몰랐던 조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황하지 말고. 알았죠?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그 오지선다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선다보다 오지선다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아요. 왜냐면은 사지선다는 법제로는 특히나 더 그래요. 이게 조문이 이제 이건 조문 문제거든요. 그러면 조문이 나와. 근데 내가 이 조문을 내가 처음 보는 조문이야. 그러면 1번 봤더니 모르는 조문이야. 그러면 제끼는 거야, 그냥. 그죠? 이제 4개 중에서 내가 아는 조문에서 막 맞는지 틀린지만 나와주면 돼요. 2번 봤더니 모르는 조문이야. 이거 처음 보는 조문인데 제껴. 일단 또 이제 3번, 4번, 5번이 아는 조문, 또는 이제 3번, 4번 모두 다 모르는 조문이었는데 5번에서 아는 조문이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조문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답이 골라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르는 조문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뭐냐, 거기서 그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거 내가 모를 것 같다. 이거 틀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알았죠? 근데 거기 이제 32조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부장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사회부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부장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제출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사회부장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습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34조 설명, 그 다음에 35조 상담이 이제 3회 때 또 나왔잖아요. 이 조문이. 물론 이제 맞는 조문은 나왔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36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조로 보면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자,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 개통된 거 언제예요? 2010년? 아니죠. 2010 몇 년? 3년. 2013년. 그죠?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 행보기금 또는 범정부.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이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그거 보니까 사망에 누가 운영 총괄, 구축 운영을 총괄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 운영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시험에 17회 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39조 권리구제는 우리 한꺼번에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사회복지사업법 들어가는데 그 전에 사회보장급여 이용자면 수권자 발굴하거나 법률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어서 바로 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